TAT 2급의 부가가치세 이론편입니다.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징으로요. 의, 특징, 과세 요건을 살펴볼 텐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TAT 2급은 FAT 1급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이 과정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FAT 1급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과 TAT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조금 더 공부할 내용이 추가돼요.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모든 내용들은 FAT 1급에서 공부했던 부가가치세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속도감 있게 TAT 2급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앞부분에서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일단 정리해야 TAT 2급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종종 출제가 돼서 좀 간과하기는 뭐하고 간단하게 특징들을 좀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고요. FAT 1급에서 공부했던 부가세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름 정리하면서 TAT 2급 수준의 부가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의의를 좀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단계마다 생산자가 처음에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이제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도매업자는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1,300원에 팔아 먹으면 그것을 매입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원가가 되고 그 소매업자가 1,300원에 사서 또 부가가치 200원을 창출해서 마지막에 총 부가가치가 이제 1,500원이 되는 구조예요. 늘 이렇지는 않겠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가치에 대한 증가분, 가치 증가분 해서 이제 부가가치 이렇게 불러요. 단계마다 붙는 거고 마지막에 이 금액에 대한 10%라는 세금은 결국은 누가 부담합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 특징이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쯤에 달라붙어 있냐? 쭈쭈쭈쭈 보면 요쯤에 달라붙어 있죠. 자, 우리나라 부가세는 국가가 과세하니까 국세. 국세 중에서도 관세 아니고 국내 거래, 내국세,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내국세. 내국세 중에서 목적세 아니고 목적세가 아니면 다 얘네들이 뭐냐? 요거 세 개는 목적세. 목적세의 특징은 교통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세금,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 농어촌에 사용하기 위한 세금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금들은 이 용도에만 써요. 그런데 나머지 소득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얘네들도 내국세지만 내국세 중에서도 어떤 세금이냐면 특정 목적이 없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해요. 그런 세금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세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는 파트가 부가가치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득세도 공부하겠죠. 조금 더 높은 급수를 공부하게 되면 법인세도 공부하겠죠. 상증세도 공부할 수 있고요. 종부세도 공부할 수 있고요. 개별소비세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때 이미 몇 번 봤어요. 그 대표가 뭐냐?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1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지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이 차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냅니까? 소비할 때. 첫 번째, 개별소비세를 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합계가 부가가치를 과세하기 위한 과표가 되죠. 이게. 그리고 나서 이 과세 표준에 마지막에 10%라는 세금이 최종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공부할 때 개소세가 붙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다 붙진 않지만 특별히 승용차가 등장했을 때 1000cc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돼서 이 차를 예전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개별소비세가 글씨가 이렇게 안 써지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이제 용어를 좀 바꿨어요. 결국에 이제 이게 개소세가 부과돼. 개소세는 부가가치세가 붙기 직전에 한 번 더 붙는 세금이고 개소세가 붙고 부가세법상의 과표가 구성이 돼. 그러니까 부가세법상의 과세 표준이 개별소비세가 붙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될 때는 개별소비세가 붙어서 합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한 번 더 부가세가 붙는 거죠. 붙고 또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 주세, 인지 붙이면 인지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증권과 관련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할 때 관세는 별도의 관세법을 적용받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세 체계고요. 여러분은 지금 부가세로 들어온 거예요. 부가가치세.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부가세는 국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보통세라고 얘기했어요. 부가세는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간접세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와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가 달라. 대표적으로 부가세가 그래.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정확하게는 과세사업자.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다르다 해서 이제 간접세라는 이름으로 특징을 갖죠.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법인이 그 세금을 부담해요.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고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을 개인이 부담하게 돼. 그러니까 같아.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우리는 직접세라고 부르죠.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험은 부가세도 시험 과목으로 출제되고 소득세도 출제가 되니까 소득세는 직접세, 부가세는 간접세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좋겠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소득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거 고려합니까? 안 하죠. 그냥 네가 지금 취급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그 물건을 그냥 우리는 부과할 거야. 물건이 과세가 대상이야. 그래서 얘를 몰세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는 세금의 특징을 인세라고 하고 그 인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목 중에 하나가 소득세죠. 뒤에 공부할 거. 그래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학습하면서 또 정리하고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다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모든 세금은 얘가 중요하잖아. 결국에 너 얼마야? 이게 정해지면 거기에 기다렸다가 세율이 붙어요. 그러면 세금이 나오죠. 근데 어떤 소득은 어떤 세금은 얘가 나오면 거기다가 리터를 붙여. 1리터당 얼마 이런 식이야. 그래서 1리터당 얼마가 붙어가지고 리터당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제 한 명당 인원수 해서 세금이 나와. 근데 보니까 이 앞에 들어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간다. 그럼 이런 세금들은 종가세라 부르고요.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이 필요한데 그 과세 표준이 금액이 돼.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세율이 붙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이 나와. 근데 얘는 200,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이제 리터인 거야. 헷갈렸네? 여기가 리터. 어메. 여기도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10,000원이고요. 여기는, 그리고 얘는 262원인 거야. 그리고 앞에 뭐냐면 1리터당 260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2050리터를 투입하면 2050리터 곱하기 262원 해서 세금이 나와. 또는 몇 명이 들어왔니? 12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다가 10,000원씩 곱해. 그래가지고 세금이 나와. 요 앞에 붙는 게 어떤 수량이나 사람의 인원수나 그런 것들이야. 그리고 이 세율이 꼭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 앞에가 양인 거야. 몇 명, 몇 리터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과세가 되는 걸 종가세랑 반대말로 종양세다 이렇게 불러요. 얘는 종가세, 얘는 종량세. 결론은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입니까? 종량세입니까? 부가세는 금액이 과표가 되죠. 그래서 종가세라고 부르는 거야. 종량세가 아니라. 그리고 부가세는 개별소비세라는 세금하고는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인 거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인 거죠. 자, 부가가치세는요. 담세력 이런 거 파악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그냥 누구나 소비하면 세금을 부과해. 그런 세금들을 일반 소비세라 불러요. 주의할 점은 어떤 특정 재화나 용역에만 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은 별도의 세금이 따로 있어요. 그 세금은 개별 소비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럼 일반 소비세죠. 개소세가 아니고요. 근데 개소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과세 표준에 얘가 포함되더라. 이게 좀 특이한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단계마다 과세하죠. 다단계 거래세. 그래서 결국 단계 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부가세가 전가되냐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순간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세금은 나가는 거고 납부하게 되는 거고 아니 부담하게 되는 거고 그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은 전 단계 모든 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세 때문에 이제 결국엔 얘가 다단계 거래로 과세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매입세액을 말하는 거야. 항상. 무슨 세액을 공제받는데? 세액이 전 단계 세액을 공제받는데 도대체 무슨 세액인데? 네가 전 단계 누군가로부터 매입한 세액이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공제해줄게. 단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이 된 매입세액만 내가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줄게. 전 단계 거래 중심으로 해서 네가 거래가 일어났으면 공제해줄게가 아니라 거래는 못 믿어. 세액만 볼 거야. 그럼 세액이 기재가 된 완벽한 증빙이 뭐니? 그것은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네가 진짜 매입세액이 있었고 네가 부담했고 그 매입세액이 네 업무랑 관계가 있고 전혀 증빙상의 문제도 없다면 그렇다면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매출에서 일반적으로 매입을 빼는 구조니까 이 부가가치세 텍스 VAT를 구할 때 매출과 관련된 세액과 매입과 관련된 세액을 중심으로 공제해 줄게. 그래서 매출이거나 매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출 세액과 매입 세액으로. 그러면 세액이 완벽하게 기입되어 있는 완벽한 증빙은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 세금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동일하게 하는 신용카드를 받았다? 그럼 오케이. 그것도. 현금 영수증 받았다? 그것도 오케이. 단 신용카드의 기능이 간이 영수증을 한다면 그건 신용카드가 간이 영수증의 역할을 하고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신용카드라고 할지라도 매입세 공제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걸 증빙을 받으면 매입세 공제 받던데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신용카드가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이제 그걸 공부하겠죠. 뒤에서. 전 단계 거래량 다르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데 매출세액은 그냥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때리면 매출세액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은 매입한 금액에다가 10%를 때려버리면 모든 매입은 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매입세액만. 그래서 여러분 사업자들은 미친 듯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거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또는 세금계산서랑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달라. 그냥 거래에서 매출과 매입이라는 거래가 있었으면 그걸 차감해. 이것이 value added이라고 볼게. 그리고 마지막에 세율을 때릴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지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세금 계산 구조고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는 영세율 붙고 수입할 때는 10%만큼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수입하게 되죠.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가 생기고 부가세는 단일 비례세율이야. 그러니까 한 세율, 10%라는 세율만 존재하죠.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복수세율이 많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단일 세율 많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일본도 단일 세율 아니거든요. 좀 다양하게 이제 지역마다 물건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 품목들을 다 외우는 게 아마도 일일 거야. 일본만 그런가? 아마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국가들이 다 부가가치세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냥 유일무이 10%. 아니면 부가세 없어. 면세. 딱 두 개지. 아니면 영세율. 그치. 영세율도 있어. 그러니까 부가세는 영세율이냐 10%냐 면세냐 요 세 가지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10%밖에 없잖아. 세율이라는 게. 영세율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해세율.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결국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로를 만드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단일 비례 세율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 특징이 좀 있고 여기까지 특징이고요. 납세 의무자가 2024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보시면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는데 이 둘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사업자라고 구분하죠. 그리고 과세하지 않는 사업자는 딱 비교해가지고 면세사업자야. 자,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중에 세금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완벽하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요. 애초부터 면세만 취급해요. 세금 낼 게 없어. 그래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어요. 뺑뺑 놀면 돼. 납세 의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놀면 되고
만약에 얘가 이제 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다면 면세가 계산서를 발행하잖아. 그러면 그거는 제출해. 근데 그게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확인은 할게. 얘는 논다.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도 안 합니다. 부가세법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세 신고하려면 결국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있어. 다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주구장창 부가세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는요. 재화나 유흥을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과세 사업자만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 맞죠? 왜냐면 그 세금은 내가 매입세액으로 돌려받든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개인과 모든 법인, 국가, 지자체 다 포함해서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그 밖의 단체 다 해야 돼. 결국은 모두 한다. 이유는 뭐냐? 네가 납세 의무가 있다면 이렇게 열거 안 해놓으면 여기 안 돼 있으니까 저는 부가세가 납부할 거 매출세액이 있긴 하지만 나는 신고 안 해야지. 나는 납세 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쭉 열고 해놓은 거고요. 다시 과세사업자 중에서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 중에서 누구를 먼저 보냐면 간이 과세자. 자, 우리나라는 사업을 할 때 법인 등록해서 법인 사업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개인 자기 주민번호 가지고 사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선에서죠. 딱 똑 까놓고 말하면 어떤 특정 개인이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법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건 배제하고 누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능력이 조금 더 출중할까요? 법인은 아무래도 직원 고용을 좀 잘할 거고. 아무래도. 그래서 야, 우리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법인은 무조건 하지 마. 간이는 법인 사업자는 들어올 수 없어. 법인이 딱 등록되는 순간 시작부터 뭡니까? 그냥 시작부터 일반 과세자.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요, 둘로 쪼개져요. 개인 사업자 중에 전년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연도가 X2년이면 직전 연도. X1년이라는 기간 동안 총 공급 대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회계 공부했으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총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 10%를 공급가액에 포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전체 이렇게 증빙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공급가액이 10만 원이고 이게 만 원이야. 토탈이 11만 원이야. 이게 부가세인 거야. 그러면 이 중에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11만 원을 말하는 거고. 그럼 10만 원을 말하는 용어는 공급 가액이죠.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개념이 없어요. 그냥 토탈이 들어오는 돈이니까 토탈이 내가 번 돈이라고 오해하며 살아. 평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간이과세자한테 세법을 가르치려고 하면 오늘 가르쳤는데 내일 한 20개 정도의 간이과세자가 또 생겨.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불러다가 설명해 줬어. 근데 그 순간에 500개가 생겨. 이런 거야.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설명해 줄 정도의 어떤 그 세무 지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면 그냥 너네들은 됐고 11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공급 대가가. 그러면 원래는 이게 매출이고 이게 원래 부가세인데 너네는 모르니까 11만 원으로 가자. 이래서 11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급 대가고요. 이 공급 대가 중심으로 우리는 금액을 인식해요. 누구만 공급 대가 중심으로 입력하냐면 얘네들만. 간이과세자만.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총 공급 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다 더했을 때 1억 400에 미달하면 너네들은 간이과세자. 1억 400에서 1원만 이상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일반 과세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둘로 나뉘는 거야.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이게 이제 24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금액이에요. 원래는 8천이었는데 바뀌었죠. 직전 연도 총 공급 대가, 단기 거 말고 당해 연도에 간이가 돼야 되냐, 일반이 돼야 되냐를 기준 삼는 건 전년도 기준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대가 중심으로 1억 400에 미달하는 자. 그들은 간이 과세자. 그럼 1억 500이 되면 누가 됩니까? 이제 일반 과세자.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다. 이 얘기는 1억 400이 이상이 되었구나. 직전 연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로 가볼게요. 자, 일반 과세자는 겸용사업자, 면세도 하고 과세도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둘 다 하는 사업자는 그냥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자. 일반 과세자로 들어와. 해놓고 얘네들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먹을 때 거래처랑 거래를 할 때
원칙상 무엇을 발행하도록 돼 있냐? 완벽한 증빙,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 근데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적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를 또 둘로 나눠. 둘로 나눠서 1억 4백이 미달하는 건 아는데 4,800에서 1억 4백인 자와 그리고 4,800에 미달하는 자 이 둘로 나눈 다음에 4,800도 안 돼? 진짜 돈 못 버네. 그러면 너네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마. 발급하면 너 큰일 나. 너는 그냥 영수증이나 발행해.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 같은 거야. 손바닥만한 영수증. 아무나 종이 뜩 뜯어가지고 막 쓰는 거. 문구점 가면 간이 영수증 팔잖아요. 거기다가 막 숫자 적고 뭐 명함 딱 찍어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영수증이 돼버려. 그러니까 누가 발행하냐면 원칙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능력도 없고요. 이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봤자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 단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 이상이며 그리고 1억 400 미달하는 자들은 요 구간이라면 너네들은 간이과세자이긴 하지만 좀 능력이 있네. 두 번째, 얘네들이 원래 일반 과세자였다가 코로나 때부터 조금씩 간이과세자가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래가지고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는 일반이었다가 간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얘네들이 무엇을 발행하는 자들이었겠어요? 원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던 자들이야. 근데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가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간이 과세자가 돼버린 거야. 억울하잖아. 그치? 근데 더 억울한 건 국가가 그러면 너네가 간이 과세자가 되긴 했는데 너네들 원래 세금 계산서 발행하잖아. 그러면 여전히 너네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해. 의무, 짜증.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의무가 없는 것. 그래서 금액의 구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간이과세자는 이것도 발행하고 이것도 발행한다. 둘로 나뉜다.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다. 단 상대방이 요구하면 사실은 일반 과세자도 영수증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증빙은 유일하게 한 개죠, 원래.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삼성전자가 2만 원짜리 뭐 마우스 팔았어. 그리고 나 2만 원짜리 영수증 달라고 그래, 상대방이. 발행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영수증이 그냥 조금만 영수증이고 막 손으로 쓰는 영수증이겠어요? 아니겠죠. 상대가 무엇으로 결제하겠어요? 신용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증빙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발행하는 순간 그 자체가 세금 계산서랑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거야. 자, 납세 의무자가 바뀐 것 때문에 조금 받습니다.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자. 그 다음에 뭐 과세기간은 여러분 알고 있는 거니까 후딱 넘어가요. 일반 과세자 입장에서는 1기는 1월부터 6월, 6개월, 2기는 7월부터 12월이야. 근데 간이 과세자는 1월부터 12월. 1년이 그들에게 1기죠. 1기, 2기 없어. 1기, 2기는 일반 과세자에게만 있어.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내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단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등록일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폐업자는 폐업일까지가 나의 마지막 과세기간이 되는 거고요.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 이렇게가 이제 1년이잖아요. 일반 과세자였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변경했대요. 그것을 언제 할까? 직전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 가지고 판단한다며. 그쵸? 요 이제 직전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할까요? 요쯤에 할까요? 이쯤에 하지 않을까? 이 사업자가 직전 연도 1억 4백에 미달하는지 1억 400 이상인지 직전 연도의 마지막까지도 모르죠. 신고를 해야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신고를 하면 요때쯤 알게 돼. 국가는. 그러면 이자가 이제부터 과세 유형을 일반에서 간이가 되든 간이에서 일반이 되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누가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개인만. 그럼 개인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일반이었어. 그러니까 1억 400 이상이었단 얘기지. 근데 직전 연도에는 1억으로 뚝 떨어졌어. 이제 그러면 간이가 돼야 돼. 그럼 언제부터 간이가 될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1월 1일부터 간이를 바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6개월 지나고 과세 기간으로 끊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죠. 과세 유형이요. 변경 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렇게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됐으면 원래는 1년 단위라고 했잖아요. 한 과세기간이.
근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어. 6개월로 한 번 끊어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한 번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들어가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원래는 간이었어. 원래는 이제 전년도에 간이었는데 갑자기 1억 400 이상이 된 거죠. 그러면 직전 연도에 1억 400이 이상이 되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변경될까? 변경 후, 변경 전인 거야. 자, 변경하기 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는 변경 전이죠. 변경은요. 7월 1일부터죠. 그쵸?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변경 후고 요거는 변경 전입니다. 변경 후, 변경 전. 그러니까 변경 후는 7월부터 12월이고요. 변경 전에는 여전히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과세 유형의 변경은. 왜냐하면 과세 유형이 얘는 일반 과세자는 6개월 단위고 간이 과세자는 1년 단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 입장에서도 6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일반 과세자야 원래 6개월 뒤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 과세 기간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납세지 같은 경우는 직매장은 납세지가 되지만 직접 판매하고 장소가 고정적이니까 근데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안 보죠.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으로 안 봐요. 그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업장마다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부가세법상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는 사업장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업종별 사업장이 꽤 있었죠. 광업은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이 모든 일을 주로 하고 있는 네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가 너에 관할 세무서가 되고 그곳이 너의 사업장이 될게. 그곳이 너의 납세지야. 이런 개념이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공장이지 않을까? 그쵸? 그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의 특징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건물 지으러 돌아댕겨. 운수업 계속 운수해.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은 많지만 사고 팔면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고요. 개인인 경우는 그냥 너네 집. 네가 업무하고 있는 장소, 업무 총괄 장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 임대업과 매매업은 달랐죠. 무인 자동 판매기. 그러면 무인 자동차 판매기는 여러 곳에 있고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총괄 장소.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장소지만 움직인다면 그 장소가 될 수 없어. 통신 판매도 주된 사업장. 다단계 판매도 당연히 주된 사업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주된 사업장, 국내 사업장.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183일 미만 있는 거주자들이니까 비거주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장소가 명확하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국내에서 사업하는 각각의 장소를 지정하는 거고요. 기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가 신청해서 여기를 사업장으로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업장 자체가 없으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사실은 업무 총괄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소지나 거소지가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납세지 특례라고 있었죠.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장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납세 의무자가 부가세 신고를 사업장마다 하게 되면은 지점이 50개 있는 회사는 50개를 각각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납세지가 돼야 되니까 특례를 주세요. 라고 해서 주된 사업장이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죠. 납부만. 그 얘기는 신고는 못해. 그러니까 총괄해서 납부나 환급만 가능하죠. 효력은요. 신고는 못해요. 신고는 지점이 50개면 여전히 50개 지점이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신고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따로따로 부가세를 신고를 50개를 해야 되니까 여전히 불편한 거죠. 총괄해서 납부만 하는 거야. 그러면 총괄해서 납부한다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을 또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모든 것들을 본점에서 그러니까 총괄해서 납부하는 주된 사업장에서도